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뜨거운 이슈인데 일본을 이거 먼저 겪었다고요. 그렇죠. 네. 네.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렸었어요. 일본의 의대 정원은 좀 이렇게 등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아마 의대 정원이 9,000명 좀 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인구로 따지면은 일본이 2배 반이니까 네. 인구 대비로는 의대 정원이 조금 많죠. 우리보다는 좀 많네요. 근데 지금 올해에 나온 그 OECD 자료를 보면은 OECD에서 그 health at a glance 한눈에 보는 그 의료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OECD 국가들을 비교하는 그 통계 자료를 내거든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2.6명이어서 끝에서 한 4등, 5등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지금 2.6명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정도인데 일본은 2006년쯤인가 아마 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어요. 네. 한 2007년 8년 기간 동안에 한 10% 15%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도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때 아마 7,000명대였는데 일시에 8,000명대로 올라갔다가 한 1,100명 정도 늘렸을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씩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9,000명대로 있는 건데 최근에는 일본 중앙정부 코로쇼라고 그러죠. 후생 노동성 측에서는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향후 의료 인력 과잉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여야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정부라든가 또 의사단체에서는 거기에 좀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반발을 해요? 예, 예. 줄인다 그러는데? 예, 예, 예. 왜 의사단체가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반대네요. 예, 예.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근데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고 아마 이제 내년 후년부터는 조금씩 줄여가지 않을까 의대 정원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근데 일본은 그 정책의 특성이 급하게 많이 이렇게 크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의대 정원 3,000명대에서 무슨 1,000명 늘리고 2,000명 늘리고 뭐 6,000까지 늘리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감소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건 왜 처음에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고 이제는 왜 줄이려고 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그 고령화 사회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그 인구 1,000명당 의사 그 정원을 보면은 지금 제가 2.6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2.6명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10년 전 그러니까 OECD 올해 나온 자료는 2022년 기준인데 2012년도에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의대 정원이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었잖아요. 2006년 이후로. 그러면은 지금 인구 1,000명당 2.6명이니까 10년 전에도 2.6명이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2.0명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독일, 영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조금씩 의사 숫자가 늘었어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근데 증가율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베이스가 2.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전보다 2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거의 뭐 한 3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데 왜 의사가 늘었을까요? 인구수가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인구가 그렇게 많이 감소했어요? 인구 많이 감소하죠. 의사가 안 감소하고 또 하나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은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더 오래 일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해서. 네, 네, 그런 요인들도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있다고 해서 의사가 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은 의사 숫자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OECD 평균이 3.7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우리가 3.7명을 따라잡게 됩니다. 일본도 지금 10몇 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2006년 단계에서 미래를 봤을 때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인구 대비 의사 수를 봤을 때는 의사가 주는 추세가 미래에 예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우리처럼 무슨 뭐 급격하게 변동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조절을 하자는 얘기인 거죠. 의사단체가 왜 줄인다는데 반대해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의사를 우리는 그냥 개업이 한 명 한 명으로만 보고 그 사람이 마치 그 어떤 그 금전적인 신호, 돈을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보는데 실제로 의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의사들 경우는 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되게 나이가 들어서요. 그러면 되게 한 40대 넘어서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 어디 있느냐? 네. 큰 병원에 있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왜 큰 병원에 있느냐? 팀이 돼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협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교수들도 자기보다 저 연배가 위인 교수들도 있으니까 배울 것도 많고, 그 진료 그 술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배울 것도 많고, 여러 명 협진도 가능하고, 그 자기와 전공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의해가면서 일할 수도 있고, 당직 같은 것도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술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일정 정도 의사가 있어야만 그런 식의 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만약에 자기가 혼자 나가가지고 어디 지방에 어떤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가가지고 혼자서 일을 하면은 연봉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의사가 부족하니까 돈을 더 준다고 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면 자기의 기술적인 발전, 의료 지식의 발전이 그 정체되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해야 되니까 외롭잖아요. 책임도 자기 혼자 다 져야 되고 당직 같은 것도 만약에 있게 되면 자기 혼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죠. 자기가 한 40대 정도 될 때까지는 자기의 지식의 발전,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팀으로서 일하는 것 갖다가 오히려 더 추구한다는 거죠. 월급, 연봉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개업을 해서 그 정말 어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혼자 나가가지고 개업을 할 때는 좀 나이가 들어서 나가는 거죠. 문화가 다르군요.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팀 체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의사 숫자를 줄였을 경우에는 그렇게 팀으로다가 운영하는 그 운영 체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국과 매우 문화가 많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한국은 개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고, 또 과에 따라서 돈을 버는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선호하는 과가 있는데 일본은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쏠림 다 현상. 성형외과, 다 피부과 그렇죠. 이쪽으로 쏠리니까. 일본도 성형외과 피부과는 돈 많이 벌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건 뭐 사실인데,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나 네. 또 뭐 소아과 이런 데가 의외로 연봉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랑 수가가 달라요. 훨씬 높군요. 우리보다 뭐 2배 정도가 아니라 한 5배, 6배씩 줘요. 수가를.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산부인과나 무슨 소아과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은 그 의료사고 발생 비율이라는 게 그 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의사들이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무슨 살신성이 나라 무슨 예수님처럼 항상 모든 걸 희생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봉도 따지고 자기 무슨 그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리스크도 따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수가를 많이 쳐주기 때문에 그런 비선호될 만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비선호 필수 진료에 대해서 네. 수가를 쳐주기 때문에 의외로 연봉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 일본도 그런 쏠림 현상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뭐 성형외과, 뭐 피부과 돈 많이 버는 거 없냐? 있지만 우리에 비해서 그 편차, 쏠림 현상이 좀 덜하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의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2.6명, 2.6명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수가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방어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은 의사들이 병원에 소속돼 가지고 팀으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되죠. 자기 혼자 다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전공별로 쏠림 현상이 우리보다 좀 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의대 정원 늘리거나 의사 숫자 늘리는 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게 악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의사 숫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통제할까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정부 입장에서 뭐가 부담이 될까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국 단일 의무적 강제 보험이라는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가로서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라든가 그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사회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월급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의사가 반 공무원인 거예요. 캐나다도 그래요. 의사가 사실상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가 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진료 횟수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받는 월급이 똑같기 때문에 네. 최대한 천천히 진료를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죠. 그래야 근무 강도가 낮아지고 의료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수가로다가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의 경영 리스크, 의사가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의사의 소득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근로 시간도 제한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전공의들 이런 사람들 막 80시간씩 일하잖아요. 그거 다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 임금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다만 뭐를 보장해 주느냐? 수가만 보장해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로서는 최대한 진료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소득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면은 OECD 국가들 중에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6,000회가 넘어요, 1년에. 그러겠죠. 네.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4,000회가 넘어요. 4,188회.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국이랑 일본이. 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네. 우리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네. 그 나라의 의사들은 1년에 진료 횟수가 500회가 안 돼요. 하루에 2명 보는 거예요, 2명. 하루에 2명. 와, 뭐예요, 두 의사가? 명을 길게 보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많이 쉬나요? 그 다음에 OECD에서 의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포르투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는, 2배 조금 안 됩니다. 네. 포르투갈은 하루에 3명 봅니다. 평균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사들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월급을 보장해줘요. 근로시간을 보장해주고.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나 월급이 정해져 있고 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열심히 진료를 할 필요가 없죠. 최대한 천천히 해야죠. 그리고 그런 체제에서는 의사가 늘어날수록 자기에게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 자기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캐나다 의사들이 맨날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의사 더 뽑으라고. 그렇군요. 야, 하루 3명 보면은 오전에 출근해서 1명 보고선 점심 먹고 그러니까요. 오후에 한 2명 보고 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보는 진료 횟수가 20번이 넘어가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점심시간 빼고 이러면은 거의 실제로 대학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건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에요. 예약을 못 잡죠. 의사들 한 5분 보고, 막 눈치 준다고 나가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진료 횟수, 회전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이 소득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 수가로 통제하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 한국과 일본이 똑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전 국민 단일 의무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네. 그 공공의료의 공급 체계를 수가를 통해서 통제하는 나라예요. 근데 다른 많은 나라들은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고용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이 이제 의대 증원 문제의 그 또 다른 측면 하나는 다 서울에 있다. 의사가 모자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서울에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뽑으면 지방에도 의사 병원들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방 병원이 소멸되고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본은 그런 거 없나요? 그게 일본은 이제 그 OECD 통계를 보면요. 이 도시 지역과 그 비도시 지역 간의 의사 인구 밀도를 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비도시 지역은 완전 농촌 무슨 깡촌 시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25만 미만인 도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인구 밀도를 대비를 해놨는데 OECD 국가들 중에 단 한 나라만 그 소도시 지역의 의사 인구 밀도가 대도시 지역보다 높은 나라가 있어요. 단 한 나라.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신기하네요. 왜죠? 신기하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지방의대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지방 의무 복무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별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의대 6년간 장학금을 다 주고 대신에 이제 4년인가 4.5년인가 정도를 원래 설정된 해당 지역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그걸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재라고 해가지고 지방의대는 그 지역 출신만 뽑고, 그다음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풍부하게 넉넉하게 해주고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다가 당신은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시오. 이제 이런
근무 할당제, 그다음에 그 정원 할당제, 지방 할당제 이런 걸 도입하자는 건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그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간의 그 의사 그 배분의 편차가 낮은 이유가 그 지역 할당제 또는 지방 강제 의무제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회피하는 사람. 회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특별 전형으로 해서 쉽게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이거 지방금은 못하겠다 하고 돈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대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먼저 그 4.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년 근무하고 대도시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의 그 지방의 그 지역 의료 서비스 공급량이 비교적 양호하냐는 이건 뭐 제 판단입니다만은 이 지방에 그만큼 의료 수요가 있다. 지방에 그만큼 의료 공급과 인프라를 받쳐줄 만한 의료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은 지금 인구 고령화가 됐고 지방 소멸이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에 상당히 많은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소부장 기업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그 의료 수요에 맞춰서 의료 공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방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편차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일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6명밖에 안 되기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 하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와 지방 간의 그 의사 공급 편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주장이 만약에 맞는 거라면 의사가 많은 나라들은 도시와 지방 간의 그 의료 공급량의 편차가 적어야겠죠. 근데 OECD 통계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 의사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2.6명인데 리투아니아가 한 4.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그 도시와 지방 간의 그 의료 공급 편차가 제일 큽니다. 의사가 많은데도 지방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료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방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많이 나오죠. 낙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든 의사를 많이 늘리면 결국 돈 많이 벌리는 그 진료 과목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장사가 안 될 테니까 못 견디고 지방으로 가고 뭐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로 옮겨갈 거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인데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은 그 낙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일관된 상관관계가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적은데도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도시와 지방 간의 그 의료 공급의 차이가 별로 없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 의사가 많다는 나라들에서 보면은 지방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허덕대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하게 뭐 늘리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군요. 훨씬 정교하게. 그게 왜냐하면요. 필요하네요. 의사도 사람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돈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지방에 뭐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뭐 3억 연봉을 준다고 공고를 냈는데도 아무도 안 간다. 4억 연봉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간다. 이거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성문 아나운서께서 SBS에서 일하시는데 네. 지방에 저 어디 강원도나 저 경상도 산에 들어가서 네. 혼자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해라. 네. 대신에 SBS가 특별히 연봉은 2배로 쳐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감사합니다. 20년 살아라 하면은 정성문 아나운서께서는 좋아라고 바로 가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아마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많지 않겠죠. 그건 왜냐하면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되게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지방의 그 어떤 네. 의료원들을 보면요. 한 명 뽑는 거예요.
그 과목의 한 명.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당직을 당신이 다 하시고 1년 내에. 그다음에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시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아는 의사들은 안 가죠. 연봉 2배로 줘도 안 가죠. 네. 위험한데 그거 왜 갑니까? 자기 인생을 갈아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연봉 2배로 500만 원 받던 거 1000만 원 올려줄 테니까 평생 어디 지방에 어떤 산간 시골 마을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아, 교수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나라 같은 과 의사들보다 돈을 더 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수가를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본인이 진료 횟수를 늘려야만 네.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365일 안 쉬고 저녁 진료까지 다 하겠다. 이러면 이제 진짜 너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분은 그 진료 횟수가 늘어가는 데 따라서 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때 그게 아니고 나는 뭐 가족도 좀 돌봐야 되겠고 뭐 일주일에 한 3일만 어디 저 봉직으로다가 취직해가지고 그냥 도와주면서 일하고 싶다 하면 그 좀 내려가겠죠.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 한 달의 진료. 노동량이 동일하다면은 일본이 좀 더 돈을 받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봉직이들 경우에 의사들 평균 연봉이 한국이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억 8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이. 네. 근데 일본이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건 특정 전공만 통계를 낸 게 아니라 그 전 전공. 봉직이들 전체. 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전체를 봤을 때 통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연봉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네. 예, 우리나라가 1억 우리나라가 한 1억 8천 정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일본이 한 1,400만 엔? 그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일본이 더 낮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연봉이 좀 더 낮죠. 낮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의사가 돈을 더 잘 번다 평균으로 네. 봤을 때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왜 여쭤봤냐면 이제 국민들이 너네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낮게 버는 것 뿐이지 어쨌든 의사들은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벌고 있지 않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이런 많이 비판의 벌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OECD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OECD 통계에 보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일반의로 봉직되어 있는 사람들, 월급 받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의로 개업한 분들, 그다음에 전문의로다가 봉직으로 있는 분들, 월급 받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의로다가 개업하신 분들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내 가지고 근로자 평균 급여 대비 어느 정도를 받느냐 의사가 그거를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일반인들 봉직의 경우에는 한국이 한 2.1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순위도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의로다가 본인이 개업한 경우도 전체 순위에서 한 중간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한국의 의사들이 일반 그 평균 근로자 급여 대비 그 비율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한국이 많이 받고 있는 분야는 어디냐면은 전문의로서 개업한 경우입니다. 전문의로서 개업한 경우에 한국이 한 4배 정도 받아요. 평균 근로자 급여 대비. 그다음에 전문의로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 한 4.4배 정도 받고 그다음에 전문의로서 개업을 한 경우에 한 6.8배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근로자 평균 소득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개업을 한 전문의 경우에는 6배면은 2억이 넘게 한 2억 3천, 4천 정도를 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떠냐? 다른 나라들도 그 유럽의 가장 의료 선진국이 독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독일도 거의 6배 가까이 5,800인가 그 정도 받습니다. 개업을 한 전문의의 경우에는. 네. 영국의 경우에도 일반의가 개업을 했을 때 근로자 평균 대비 급여 대비 3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액이 그런 게 아니라 근로자 평균 급여 대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 그 근로자 임금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사실 절대액은 우리보다 더 높겠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개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용이 보장이 안 되고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파산 리스크가 있어요. 네. 자기가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파산 리스크가 그 수익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럽 나라들 경우에도 개업한 전문의들, 개업한 일반인들 경우에는 연봉 수준이 더 높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고용돼 있거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사들의 고용과 임금을 그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형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런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파산 리스크를 자기가 지고
직접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리스크를 수익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이게 수입의 등락이 올지가 모르니까 그걸 반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이 수련하는 과정, 전문의까지 되는 과정이 긴데다가 그 과정에서 받는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열악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수련을 받는 그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밖에서 시중 의사들이 받는 정도의 연봉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 근로 조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양호하고 근로 시간이 제약돼 있고. 근데 우리는 저 의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거의 인간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잠도 거의 못 자고. 막 그냥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다음에 임금도 열악하고 그런 생활을 몇 년을 갖다가 거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문의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개업을 해서 전문의로서 돈을 벌게 되려면은 보통 30대 중반 후반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본전을 찾아야죠. 그 들어갔던 비용들을 네. 그거가 그 수익의 구조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의사들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네.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도 의대 증원을 늘렸을 때 국가 차원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일본이 의사 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의료 비용이 전체 비용의 한 60%가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부담이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에서 공공부문이 커버해주는 비율이 되게 낮은 나라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건데 만약에 의사를 예를 들어 지금의 3,000명 수준에서 6,000명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사가 그렇게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똑같은 동일한 수가 체계에서 돈 받아갈 겁니다. 진료 횟수는 지금 다 늘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체제에서 고용이 보장이 되지 않고 경영 리스크는 자기가 안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정부가 부담하는 그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의료 비용도 그대로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결국에 다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세금 내시는 분들,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의 부담이 2배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해 주셔서 대길이 어떻게 달릴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해외 사례를 비춰보고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의사들을 위해서도 환자들을 네. 위해서도 도움되는 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살롱 경자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너무 독한 댓글은 안 다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